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강을 하러 왔고요. 무료 특강이죠. 무료 특강인데, 그러니까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딱 세 문제 풀 거거든요. 세 문제 풀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한 이유,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막 거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수업 제목이 이의 신청 사례를 통해 보는 수능 국어거든요. 제가 마스크 쓴 이유는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가 진짜 안 나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사례로 보는 수능 국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됐냐면, 원래 이제 그 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1, 2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강을 항상 하거든요. 항상 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수업을 할까 좀 고민을 했을 때, 요새 이게 좀 이슈였거든요, 올해. 그거를 기준으로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이게 신문 기사인데, 올해 이의 신청이 675건이 들어왔어요. 이게 원래 수능이 끝나면요, 그 평가원 홈페이지에 이의 신청 게시판 열려요. 거기서 이의 신청 엄청 합니다. 근데 작년에 2배였어요. 그래서 가장 이슈는 우선 영어에서 오답 이슈가 있었고, 뭐 전 잘 모르고, 국어에서는 17번 문제에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17번 문제라고 좀 어려웠던 문제고, 여기서 그 포항공대의 그 철학 교수님께서, 무려 교수님이 태클을 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꽤나 이제 또 3점짜리였고, 꽤나 막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럴듯해요. 이게 약간 좀 그렇게 보면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평가원은요, 모두 이상 없다 라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상 없으니까 평가원 생각에는 이게 검증해 봤을 때 문제 없다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 없으면 끝내면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걸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끝나고 인터넷에 올리는 자료가 4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문제, 두 번째는 해설지, 두 번째 답만 줘요. 즉 해설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안 주니까. 그래서 답만 딱 던져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리로 문제를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의 신청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평가원은 해설지 대신에 2개를 더 발표하거든요. 첫 번째가 그 교육과정 근거라는 표를 올려줘요. 그게 뭐냐면, 저희 그 프린트 자료에 이쪽 있죠. 해당 그 이쪽이 올해 수능의 교육과정 근거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수능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 문항이 이렇게 있고, 이게 각 문제별로야. 1번, 2번, 3번. 각 문항별로 이러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냈다라는 근거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 문제를 해설지는 안 줘도 이 문제를 왜 냈는지는 알려줘요. 여기서 그럼 나오는 이 1, 2 독서 0201, 뭐 0202, 이게 뭐냐면, 이게 그 교육과정 교과서에 있는 성취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딨냐면, 저희 자료 3쪽부터 제가 4쪽에 우선 문학과 독서만 넣어놨어요. 이게 실제 교과서에 실려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문제를 낼 때 가장 많은 이의 신청, 가장 많은 평가원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이 뭐냐면, 너무 어려우면 이거 교과 내 맞냐로 많이 까요. 이거 교과 왜 아니냐, 이거 킬러 문항 아니냐 까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예요. 아니다, 우리가 문제 낸 이유는 3쪽 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서에 이미 가르쳤던 성취 기준의 근거에서 낸 거다 라는 방어 논리로 매 시험마다, 정확히 말하면 2019학년도 수능마다 이걸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원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거 우리는 공부할 포인트긴 하겠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02, 01, 02, 02, 02, 03, 02, 05 이 각각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라고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능력치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우리 지금. 우리는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 얘네들이 각 문항별로 자기가 내겠다고 한 그 성취 기준이 있죠. 즉, 이 능력을 키우면 얘는 맞춘다는 얘기잖아. 이 0201 능력, 이게요, 사실적 읽기거든요. 이 사실적 읽기 능력을 키우면 1번을 맞추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요, 02, 02, 02, 03이니까 추론적 읽기하고 비판적 읽기 성취 능력을 키우면 얘는 맞추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 방향성의 시작은요,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능력치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그 능력을 키워가면 수능 맞출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교육과는 근거의 뜻입니다. 근데 또 평가원에 또 뭘 발표하냐면 요거 이의 신청 답변 자료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거에서 얘가 이번 수업 시작한 건데 우리 자료 5쪽 보시면 5쪽과 6쪽 보시면 이게 이의 신청 답변 자료예요. 5쪽 6쪽 보시면. 근데 이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설명 탑재 안 해줘요. 그렇죠? 표 보시면 다 그냥 정답에 이상 없음, 정답에 이상 없으면 끝내죠. 5쪽 6쪽 보시면. 그렇죠? 근데 올해 7년 만에 17번에서 설명 탑재 해놨어요. 그럼 이것 또한 역시 뭐죠? 평가원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수능을 내는 사람들이 뭐 일타 강사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능을 내는 사람들이 뭐 강민철이 아니잖아. 평가원이 내잖아. 그러면 평가원이 제출하고 평가원이 올려주는 자료를 먼저 보고 그걸부터 공부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오랜만에 이 신청에 대한 그 설명을 탑재했길래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평가원이 그동안 이렇게 가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그 답변 설명 탑재한 이 자료 역시 공부해 놓으면 평가원의 목소리를 알 수 있겠다. 평가원이 이런 거 이유로 출제하는구나. 평가원이 이런 걸로 내는구나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게 이 수업 테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평가원이 해결책 안 줍니다. 우리는 평가원의 생각을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평가원이 다행히도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표도 주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관한 답변도 주잖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평가원의 목소리를 알 수 있으니 그걸로부터 한번 공부 방향을 정해보자. 왜냐면은 이제 1월부터 우리 시작해야 되는 공부는 사실은 1월에 설정해야 되는 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수업 목적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수업을 왜 시작하게 됐는가를 느끼기 위해서 7쪽에 1번 문제가 있어요. 7쪽에 요거는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골라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게 3번 아니면 5번을 골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답은 3번, 5번 모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평가원은 3번으로 발표했어요, 처음에. 이게 수능 기출이거든요. 이게 2004학년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 이때 없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003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시험인데 이때 이 시험 때 처음으로 전 과목 통틀어서 수능 체제, 수능이 1994학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래로 최초의 답 10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걸 풀고 어떤 학생이 5번을 골랐나 봐. 근데 이 학생 아버지가 서울대 불문과 교수인 거야. 서울대 불문과 교수니까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학문적 지식으로 보면은 답은 5번도 될 것 같은데 요 12를 건 거야. 그래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최초로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럼 각각의 한 논리를 들어볼게요. 우선 이 시 내용 제가 지금 현재 문학 수업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저는 이것만 할게요. 우리가 시를 읽잖아. 시를 읽으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글자가 남으면 안 돼요. 글자가 남으면 안 되고 심상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건 교과서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읽고 그림이 남아야 돼. 대충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아프잖아.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그 의사가 고향이 어딘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디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거기 내 친구들 고향인데? 그 사람 내 아빠인데?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무뚝뚝했던 의원의 손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떠오르고 고향에 떠오른 것처럼 따스하게 됐다 라는 시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렇죠? 이런 시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쓴이는 이런 의원을 통해서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미노타우로스라는 무찔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궁이라는 아무도 잘 못 나오는 데에서 들어가서 실로 이렇게 묶어놓고 막 들어갔잖아. 미궁의 문을 들어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없앤 다음에 그렇죠? 다시 실로 잘 나왔다 라는 내용이네요. 굳이 그림을 떠올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거는 걔가 그린 거야. 재미나이가 그린 겁니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지. 의원하고 유사한 기능이 뭐냐? 의원이 무슨 기능을 했어요? 나로 하여금 고향을 떠올리게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평가원의 논리는 뭐였냐면 화자가 의원을 만나서 아팠지만 따스한 마음을 얻었잖아. 근데 테세우스도 3번 비민의 문을 들어감으로써 문제 덩어리였던 미노타우로스를 해결했잖아. 아팠던 게 해결됐고 문제인 게 해결됐으니까 얘네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다 해서 3번을 답을 고른 거야 처음에. 근데 5번을 고른 사람 입장은 이거죠. 화자가 의원을 통해서 고향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얻게 됐죠. 근데 이 테세우스도 어때요? 테세우스도 시를 따라서 무사히 밖으로 나오잖아. 역시니까 심리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거, 물리적으로 돌아간 거, 여튼 간에 뭔가 좋게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이 닮지 않았냐? 그것도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수정답이 최초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봐봐. 복수정답 인정받으면요 엄청 큰 문제예요. 이게 수능이잖아요. 수능은요 고소 들어가고 막 재판 들어가요.
평가원장 잘리고 뭐 장난도 아니야.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 문제 이후로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수업 교재나 제 수업 주간지에 실리는 그 지문들이 2004년 거부터 써요. 요 기준으로 요거 이후의 시험들은 저는 수업 때 써요. 요 전과는 안 씁니다 거의. 왜냐면은 이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바로 절대적 진리에서 상대적 최선으로. 무슨 말이냐? 1번 발문 보세요. 유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걸 보기에서 고르면이죠. 만약에 이거 오답10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두 글자만 집어넣으면 돼. 가장. 그냥 가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어쨌든 답은 하나로 끝나야 되니까. 가장이니까. 그래서 이 이후로 평가 문제는 적절한 거는 다 가장이 붙어요. 단순히 유사한 걸 안 써요. 이거는 발문의 변화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제가 수업 때 진행하는 것 중에 막 선지 2개 남았을 때 뭐가 더 답 같은가를 고르는 기술이 있어. 그게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저는요, 여러분이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수능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100% 완벽하게 해서 100% 완벽하게 해서 수능 날 완전 그 수능 시험을 압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막 수능 시험 우스운 거지. 뭐 국어? 촉밥이구만 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사실 쉽지 않잖아. 솔직히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모두가 만약에 국어 시험을 그렇게 우습게 본다면은 등급컷이 100점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왜 안 좋은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때는요,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 방향이 뭐냐면요, 시험 때 그 시험지를 지배하는 지배하는 수준으로 모든 걸 100% 꿰뚫는 수준으로 실전에서 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이상향이지 실험 불가능하다고. 저도 못해요. 나는 못할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국어 강사 그 누구도 못해요. 인생 한 번 걸린 시험에서 80분밖에 안 되는 시험에서 45문제를 지배하면서 푼다고?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막혀요, 시험장에서. 막힐 때 뭐 할지도 공부해야 되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장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기술이긴 해요. 뭐 오늘 수업 테마는 아니야, 이건.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변화, 지문 독점주의 선언. 이게 뭐냐면은요, 옛날에는 이게 봐봐, 이 방금 문제가 서울대 불문과 교수가 자신의 연구 결과 바탕으로 태클을 건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런 이슈를 아예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확실하게 지문만 봐라, 여기 써줘요. 예를 들어서 8쪽에 2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윗글 보여? 확실하게 이렇게 써줘요. 얘는 이런 거 안 써줬어. 확실하게 윗글을 봐라. 이런 식으로 지문만 봐야 된다. 이걸 되게 강조가 많이 시킵니다. 이 시험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걸 중요시해야 되는구나. 알겠죠? 세 번째, 보기의 절대 권력화. 보기가 되게 중요해요. 보기가 해당 문제나 해당 문제를 풀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소홀히 보면 안 되게요. 이제는 이 시험 이후로는 곧 지금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능 국어가 이 1번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의 신청을 안 받았어요. 모두 기각이었어요. 모두 이의 신청 모두 꺼져. 그래서 그 모두 꺼져의 논리들이야 지금 이게.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그냥 단순히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끝내지 않고, 만약에 이 문제 풀 때도 어떤 보기에서 좀 더 만약에 타이트하게 범위 좁혀놨으면 안 걸렸을 거야, 이의 신청이.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만약 거꾸로 막히거나 이러면은 보기를 좀 잘 분석해야 되는 것 또한 방법이긴 하겠죠. 마지막으로 선택지의 검증의 시험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랑 국어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학은 객관식이어도 답을 구한 다음에 고르는 거잖아. 근데 국어는 이미 선택지가 써 있는 상태에서 그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지 검증의 국어 실력이란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선택지를 검증한다는 게 뭐냐?
선택지가 교과 과정 내에서만 물어보는 거야. 선택지가 묻는 거에서만 해결하면 되지 더 하지 말라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 논리들로 이후에 이의 신청을 다 방어해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논리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나머지 이제 어떻게 이 논리들을 방어해냈는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2번. 얘는 안 풀 거야. 내가 설명만 할게요. 2011학년도 수능에서 이거 신문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한국재무학회가, 무섭죠? 이름부터가. 한국재무학회가 수능 언어에서 46번 답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이 문제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제가 하나만, 이건 그냥 풀지 말고 찾아볼게요. 이게 2번 보시면, 2번 문제에 이게 출제 의도가 뭐죠?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 파악이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채권 가격과 금리의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조건 지문에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찾아볼래? 해당 지문에서 이 문단에 있어. 이 문단에서 이 금리는 정확히 무슨 금리인가 체크해 보세요. 네, 찾으셨죠? 이거 쉽죠? 무슨 금리니까? 여기 시중금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을 거 아니야. 무슨 만기 금리, 무슨 금리 많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금리는 시중금리라고 정의해놨죠. 그러면 산문단에도 금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금리 나오죠. 이거는 무슨 금리로 보여야 되는 거야? 시중금리로 보여야 되는 거야. 왜? 지문 독점주의니까. 지문에 있는 게 법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금리는 시중금리인 거예요. 맞아? 그럼 문제를 풀 때도 이 금리가 이 그래프에 금리라 써있지 뭐로 보였어야 돼? 시중금리로 보여야 되는 게 국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근데 재무학회는 어떤 실수를 저지른 거냐면 재무학회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금리를 뭐래? 만기 수익률로 해석하면 정답은 없다라고. 딱 봐도 왜 개소리인지 알겠지 이거. 이거는 국어적으로 완전 개소리인 거 알겠죠? 왜? 분명 이 주문에서는 이 금리 뭐라고 했어? 시중금리로 정의해놨잖아. 그럼 네 멋대로 왜 이걸 만기 수익률로 해석해? 그래서 얘가 어느 영역에서도 사실에 관한 오류가 있어서 안 된다. 즉 만약에 이 해당 금리가 만기 수익률 금리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 주장한 거야. 그럼 뻔하죠. 평가원 방어 논리 뭐예요? 에휴 답답한 놈들아. 문항의 지문에서는 금리를 시중금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니네 재무학회 그래 너네 재무 쪽으로 잘 알겠지? 관심이 없다. 국어시험이다. 그래서 지문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뭐래요? 지문 내용을 주어진 그래프에 적용해 판단하게 함으로써 즉 우선은 지문 내용 정확히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괜찮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해당 문제는 지문을 정확히 읽고 사실적 읽기를 되게 강조하는 평가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실제로 제가 수업 때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구조 독해를 하든 무슨 이항 대립을 하든 무슨 뭐 하든 다 좋은데 그것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정확히 읽기예요. 지문에 써 있는 글자를 정확히 읽는 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구조를 잡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정확히 읽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지문을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는 실제로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각 숙제마다 요약해보라고 하고 요약한 내용을 다 검사도 하고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시작이야.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추론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무조건 지문 내의 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지금까지는 괜찮으시죠? 좋아요. 근데
이거를 소홀히하는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어떤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읽는 것보다 뭐 어디서 뭐 배워가지고 무슨 뭐 막 무슨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수영도 그리고 막 뭐 하고 이런 걸 먼저 하면 안 되거든. 정확히 글자를 읽는 걸 먼저 한 다음에 일이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 거 넘겨볼게요. 9쪽. 요거는 풀어볼게요. 하나만. 2번이 맞나 안 맞나만 해보세요. 제가 그 엄청 길죠? 천천히 하세요. 이거는 5분 줄게. 5분. 제가 그 밑줄 쳐놓은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쳐놓긴 한 거예요. 도움 되시라고. 일 분 무슨 뭐 한 대까지 해보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엄청 어렵죠. 딱 봐도 압도가 되죠. 그죠? 해당 수능은 2019학년도 수능이었고요. 이해 수능이 대단한 수능이에요. 이해 수능이 수학 4등급이 의대를 간 수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때 국어가 압도적으로 어려워서 국어가 만점 맞는 친구인가? 그 친구가 의대를 갔습니다. 딴 거 다 맞고 수학만 못 본 거지. 근데 국어 표점이 150이 넘어가가지고 만점 표점이 그래서 의대를 갔던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던 거고 이 문제가 거의 유일하게 평가원이 지나치게 어렵게 냈다고 사과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사과 진짜 안 하거든 평가는 원래. 네, 그런 문제인데 우선은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 막히면 어떻게 하죠? 국어에서 막히면 다시 지문으로 읽고 찾잖아. 근데 그거는 시험장에서 하기엔 부담스러운 작업이야. 왜냐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읽은 걸 또 읽는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뭘 놓쳤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그냥 읽기에는. 그때는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택지 있죠. 선택지는요 평서문이 아니야. 이거는 의문문이에요. 우리는 국어 시험에서 모든 선택지를 의문문으로 보셔야 돼요. 그치? 왜? 결국은 이게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봐봐. 누가 너한테 물음을 던지면 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 해당 물음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도 막히거나 힘들면은 해당 선택지가 나한테 물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 지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서가. 괜찮니?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봐봐. 이 2번 선지가 결국 여러분한테 묻는 게 뭐예요? 얘는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까? 어떤 걸 요구하는 거죠? 그치? 맞아요. 이거잖아요. 만류인력의 크기가 같겠군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거니까 결국 이 선지의 목적은 만류인력 크기야. 네가 만류인력 크기의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그럼 눈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지문에? 만류인력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괜찮으시죠? 그거 제가 체크해놨죠. 만류인력 개념은 뭐냐면 제가 그 지문에다가 밑줄 쳐놓은 부분. 만류인력은 두 질점은 뭐예요?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물체라는 뜻이야. 상상 속에 질량이 있는 거. 그러면서 만류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거. 이런 거네요. 질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 이게 만류인력이라는 거네. 서로 당겨 이렇게 줄다리기처럼. 그러면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의 비례. 우리는 크기가 필요하잖아. 그럼 뭐예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얘네의 A라 하고 B라 할게요. 그러면 A와 B의 질량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가 만류인력의 크기. 만인으로만 쓸게. 만인의 크기를 아이씨 글씨 너무 못 썼는데. 하여튼 얘네가 이제 A와 B의 이렇게만 쓸게요. 질량과 거리가 만류인력 크기를 결정하는 거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럼 이제 해당 선지를 볼 때 뭘 보면 돼? 질량 지금 각계꾼이잖아. 그럼 뭐가 똑같아야 돼요? 두 질점의 질량이 똑같고 거리가 똑같아야지 만류인력이 똑같겠네요. 그럼 다시 그럼 이 선지 다시 보이죠? 얘네는 그럼 지금 보면은 뭐야? 앞에 그 파란 색깔은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위에 건요? M인 애가 지구 전체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이랑 밑에 거는 뭐예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이래요. 맞아? 우리는 딴 거 다 볼 거 없어. 뭐만 본다? 질량이 같나? 거리가 같나? 그럼 봐봐. 질량 같아요? 얘네 둘이 질량 같아요 지금? 질량이 당연히 다르죠. 얘는 지구고 얘는 태양인데요. 맞죠? 질량이 다르잖아. 지금 위에 거는요 M하고 지구와의 만류인력이고 밑에 거는 똑같은 M이지만 태양과의 만류인력이에요. 그럼 지구와 태양의 만류인력과 지구와 태양의 질량이 같냐고. 절대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만류인력은 둘이 당연히 다르겠네요. 그게 X예요. 얘가 답이네. 얘가 X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이해됐어? 이 문제가 정답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19%거든요. 역대 최저입니까? 아니에요. 13%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이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20%였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 찍었다는 거야. 정답률 0%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20%라는 얘기는 다 찍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솔직히 그 정도 근데 이해할 만하죠. 지금 내 설명을 들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이거를 지문 전체를 이해하고 나발이고 좌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수능이 7년 전 수능이었는데 올해 비슷하게 나왔다고. 올해 독서 어렸던 거 알죠? 이따 볼 거거든. 칸트. 그 지문은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 할 일이라고. 이런 게. 알겠죠? 다시 별거 아니야. 해당 선택지는 뭐다? 의문문이다. 의문문은요, 나한테 무언가를 묻는 거다. 그 우리가 어떤 선지를 처리할 때 해당 선지가 나한테 무엇을 묻는가 확인하고 푸는 건 대단히 당연한 행동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까지 국어 문제 풀 때 그런 적 있냐고. 다 지문을 똑바로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지문 이해로 그냥 그걸로 풀잖아. 그렇지? 3번도 선택지가 나한테 뭘 묻는가 고민해서 푼 적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국어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거는 그냥 사실 이인청하고 별개의 문제로 그냥 나와서 설명한 거고, 사실 이인청 걸린 건 5번 선지 밑에 5번 선지거든요. 그럼 5번이 왜 이의 신청이냐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각도 안 되지? 5번. 왜 갑자기 안 될까? 제발 그러지 마. 아이고 잠시만요. 네. 5번이 왜 이인청이 쓰냐면 얘도 역시 지금요 만류인력 크기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점과 점을 비교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앞에 거는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 있는 질량의 소문자 M이 구술. 얘는요 현재 지금 이렇게 색깔을 치면은 얘는 지구와 구술의 만류인력이고, 얘는요 질량이 M인 질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인청한 사람들이 이걸로 이인청한 거예요. 답지 5번에서 구술의 크기, 모양, 밀도, 분포를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점으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질점 정의 뭐예요?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있다고 보면 이론상의 물체죠. 근데 현재 얘는요 질점과 질점의 만류인력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구술은 질점이 아니지 않냐. 왜? 구술은 크기가 있잖아. 근데 분명히 해당 선지에 구술이 어떤 상태인지 크기와 모양과 밀도 이런 게 정확히 안 써 있으니 이거는 구술하고 질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맞냐 라는 게 이의 신청이었어요. 딱 봐도 약간은 뭐야? 우기는 느낌이죠.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의 답이 뭐였는 줄 알아요? 평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두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라고 시작했어요.
문두 볼래요? 문두 내가 체크해놨죠. 뭐라고 써있죠? 보기를 참고할 때죠. 그러니까 보기가 곧 법이란 얘기야. 보기 마지막 부분 제가 체크 한번 볼게요.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피를 당기는 만류인력의 총합은 9의 구대칭인 구의 모양이면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이기만 하면 그 질점과 만류인력이 같다라고 써주고 있네요. 무슨 얘기야? 보기에 의하면 구슬은요 뭐로 본다? 7점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선지에서 구슬이 질점이냐라고 우기는 건 보기를 무시한 처사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5번에서 2인칭 걸릴 것 같으면 뭐 한다? 우리는 보기를 뒤져야 된다는 얘기야. 왜? 보기가 출제자 의도니까.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보기의 절대 권력화. 보기는 곧 출제자가 설정한 범위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사고해란 뜻이야. 알지? 네가 결국 뭐냐면 지문은 잘 읽고 지문을 읽는 관점은 보기에서 설정한 관점으로 읽으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답을 헤매고 있으면은 해당 보기가 설정한 범위를 넘어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시죠? 여기도?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끝날 거예요. 두 문제 남았어. 두 문제. 예. 10조 대망의 올해 수능 17번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설명을 두 번 할 거거든요. 한 번은 이 신청자의 입장으로 설명할 거고, 한 번은 방어 논리 입장을 설명할 거야. 근데 이 설명 내용 다 까먹어도 되고요. 마지막에 내가 문제 풀이 기술로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거든. 세 번 설명할 건데 세 번째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흐름을 볼게요. 교수님이 막 화가 났어요. 막 올렸는데 이 교수님들은 글을 어렵게 쓰는 재능이 있으셔. 그래서 막 이런 거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 글이 어렵더라고. 나도 몇 번을 이 지문보다 그 글이 더 어려웠어. 그래서 막 몇 번을 읽고 이해한 결과 그분의 논리가 뭔지 설명해 볼게. 이게 해당 지문을 보니까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3번은 이게 OX 판단할 때 필요한 건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를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에 따르면이니까. 그래서 지문에 칸트 이전의 견해는 1문단에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생각은 이게 이거예요. 인격 동일성에 대한 얘기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음 주에도 특강을 하거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똑같이 특강을 해요. 다른 주제로 특강을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올 건데 그러면 지금의 나와 다음 주에 내가 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또 올 거잖아. 왔을 때 아마 제가 살 좀 빼서 오겠죠? 전 다이어트 중이니까. 그러면 살 쫙 빠져서 왔는데 지금의 나와 살 빠진 나가 같다고 증명할 수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칸트 이전의 입장은 뭐냐? 살찐 김연우와 살 빠진 김연우가 왜 동일한 거냐면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쭉 지속되니까 그래. 살 빠진 김연우와 살찐 김연우가 같은 영혼이고 거기에 단일한 주관. 그러니까 김연우를 복제시켜가지고 김연우가 두 명이 되면 그거는 당연히 복제한 김연우가 김연우는 아닌 거잖아. 그런 식으로 단일한 주관이어야 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인격 동일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세 가지로 뽑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괜찮으세요? 이래야지 얘는,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 지속해야지만 인격 동일성이다 라고 말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갑은요? 갑은 어떤 경우에 인격 동일성이라고 했죠? 갑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있잖아,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건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요 인격의 동일성이 부량될 수 없고 살아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여야 된대. 그럼 뭐야? 영혼이 이 영혼 같은 거니까 영혼은 지속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뭐까지? 신체까지 있어야 된다. 그럼 프로그램은 뭔데? 신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럼 3번 다시 볼게요. 현재 예의 조건과 예의 조건 이렇게 돼 있고 정리하면 색깔 이렇게 해봤어요. 색깔, 그렇죠? 이런 색깔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봐봐. 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재현하는 거 3번 볼게요. 3번.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떠나서 이거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야. 3번 선지니까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3번 선진 이거잖아. 3번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잘 생각해 보세요.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영혼 가이드는 같은 거니까 일단 지속되지만 뭐가 빠졌어? 단일한 주관이 빠졌으니까 얘는요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 동일하다 보지 않겠네요. 납득? 납득? 다시 얘의 주장은 뭐야? 인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영혼이 단일한 상태에서 지속돼야 돼. 근데 얘는요 뭐래?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이잖아.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얘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는 나가 지속된다고 해도 단일한 주관이 없으니까 안 돼 라고 한다고. 색깔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까? 생각하는 나 영혼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얘는 파란 색깔이 없어서 안 되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면. 맞죠? 얘는요, 갑은 이거에 대해서 동일성이 있다 생각해 안 해. 안 하겠죠. 왜? 보라색이 없어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 입장에서는 단일하지 않아서 얘는 인정하지 않아. 얘는 신체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아. 결국의 결론은 둘 다 해당 사항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다고 보겠지. 그치? 즉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거라고. 너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 만약에 너가 날 싫어해. 이게 둘이 날 싫어해. 한 명은 김연호 뚱뚱해서 싫어. 한 명은 김연호 못생겨서 싫어. 그러면 어떤 결론은 싫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김연호 졸라 싫어. 편의점에서 콜라 먹으면서. 그러면은 나도 싫은데. 맞잖아. 괜찮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X네요. 근데 평가원이 뭐라고 했다고? 적절하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게 2인칭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이 얘기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되면은 그러니까 국어 시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거야. 이게 국어면은 말이 될 수도 있거든. 국어 시험이니까 안 돼. 이 생각은. 일단 설명해 줄게요. 이거에 대한 방어 논리는 뭐냐? 요렇게 방어를 했어요. 이 문단 봤어? 이 문단에서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은요. 그렇기에 봐봐. 그러나 칸트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봐서요.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잘 봐.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고 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칸트 이전에 대한 칸트의 평가야. 알겠니? 즉 칸트 이전 애들은 영혼이 실제하면은 실제하면 보면은 저기 얘는 이게 이거잖아요. 영혼은 실제로 얘는 즉 같은 말이잖아. 그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랑 실제하면 같은 말이죠. 그 말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 존재한다는 건 영혼이랑 같은 말인 거야. 맞지? 이 문장이 즉이잖아. 그럼 앞뒤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이라는 뜻은 영혼과 같은 말인 거라고. 납득? 즉, 이 방어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잖아. 영혼이면 이미 단일한 거야. 영혼이면 그냥 단일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조건을 나누는 게 아니고 얘가 얘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즉 방어 논리는 이 지문의 흐름을 따라 보면은 영혼은 그냥 단일한 거야. 그래서 칸트 이장 입장은 그냥 영혼, 지속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야. 영혼이면 그냥 단일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방어 논리를 펼친 거라고. 방어하는 강사들은.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영혼이면 단일해. 근데 그래서 이게 나눠진 게 쉽게 말하면은 이 시청한 사람들은 이 인격 동일성 조건을 세 개로 연 거고 방어 논리는 뒤에 흐름을 봐가지고 영혼이랑 단일한 건 영혼의 이미 전제 조건이야. 영혼이라는 건 이미 단일하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 라고 방어한 거라고. 납득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대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독해 수업이 아니어서 길게 안 하겠지만 이런 한 논리였다는 얘기야. 알겠지? 괜찮아? 그래서 정리하면은 갑의 견해는 여전히 이대로죠. 근데 칸트 이전의 견해가 이렇게 바뀐 거라고. 그럼 얘 입장에서 어때? 영혼, 지속. 얘는 그럼 뭔데? 얘는 충족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옳지 않겠다고 보는 게 맞다. 둘은 다르니까 지금. 이게 방어 논리예요. 괜찮으세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철학과 교수까지도 헷갈리는 독해고 방어 논리도 너무 복잡하죠.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즉 이딴 거에 막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걸로 독해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다시 말해서에 동그라미 치고 막 그러나 역점에 세모 치고 이렇게 읽는 애도 있어. 국어를. 난 졸라 싫어하는 게 그 영어에서는 해도 되거든. 왜? 영어는 여러분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어는 여러분 언어잖아. 여러분 생각도 국어로 하잖아. 근데 자신의 모국어로 보는 시험인데 왜 그러나에 세모 치고 읽어야 되냐고. 알잖아. 그러나 뒤엔 반대말 나오는 거 알잖아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를 외국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국어를 그렇게 읽는 건.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는 짜치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는 의도가 아니란 얘기야. 알겠어? 평가하는 의도가 뭐냐? 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겠죠. 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아까 한 거 또 할 거야. 3번 선지가 여러분한테 묻는 건 뭐야? 3번 선지 출제 의도가 뭔데요? 3번이 여러분한테 묻고자 하는 게 뭔데요 도대체? 3번은 결국에 뭘 묻는 거냐? 평가원이 쓴 말입니다. 한편 보기의 갑의 입장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이 안 되고 살아있는 신체도 인체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아까 정리했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러한 갑의 입장은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의 핵심인 영혼에 대한 내용과 상이합니다. 영혼에 대한 내용과 상이하대. 그러면서 뭐래? 따랐어! 즉, 이래서 그게 끝이야. 그럼 결국 이 평가원이 낸 이유는 뭔데? 너는 3번을 풀 때 딴 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출제 의도. 칸트 이전의 견해와 갑의 입장 비교를 먼저 했어야 되는 뜻이야. 납득돼? 이 문장 그 뜻이잖아. 이 문장 결국 뭔데? 봐봐. 보기 내용은 칸트 이전의 지문에 써 있는 칸트 이전의 견해랑 달라. 로 끝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낸 이유는 뭐냐면 이건 거야. 칸트 이전의 견해와 갑의 입장을 비교를 해라 그냥. 어마한 거 하지 말고. 칸트 입장과 칸트 이전 견해와 갑의 입장을 비판적 읽기로 그냥 비교만 해라. 이 문제를 풀 때 요 줄이 지워지는 거야. 이게 포인트가 아니었단 얘기야. 중요한 건 칸트와 갑이 다르다를 파악했느냐를 묻는 문제였던 거라고요. 아니, 그동안에 항상 기출문제 항상 이랬어요. 비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딴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괜찮니?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국어 시험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해, 우리는 국어를 잘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국어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라고. 해당 선지가 묻고 있는 건 칸트의 견해와 갑의 견해, 칸트 이전의 견해와 갑의 견해를 비교해달라는 걸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충실하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괜히 막 무슨 그러면은 더 돌아가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 시험이 이래요. 최근의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정확히 말하면 올해 수능. 그러니까 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래요. 올해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보통 막 올해 수능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강사가 내뱉을 말은 아니야. 왜냐면 강사는 그냥 의리야. 그쵸? 학생한테도 의리고 평가원한테도 의리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원이 낸 문제에 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 평가원 출제 기조가 뭐냐면은 우선은 막 문제를 어렵게 못 내. 왜? 킬러 문항으로 또 난리 나잖아요. 지문을 어렵게 내고 그래도 문제는 풀릴 수 있게 돼요. 올해 수능이 대표적인 케이스야. 올해 수능 칸트 지문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문 수준으로는 역대급이에요. 역대 가장 어려운 지문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문제는 쉬웠어요. 문제 풀이 기술만 익히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평가원의 의도인 거예요. 평가원은 그래서 뭘 의도한다? 답의 확인이 아니야. 네가 답을 떠올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선택지에서 교과 과정에 대해서만 물을 테니까 그 교과 과정에 대해서만 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연습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엮어서
해봤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지금 다 정리됐죠?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이 연습으로 한 문제를 정리할게요. 알죠? 우리가 역시 또 좀 논란이 많았던 이 문제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거를 정리할 건데 이거 제가 설명해주고 시작해 볼게요. 우리 넘어가 보시면 12쪽.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런 뭐 어떤 각각의 방법론을 따르기 전에 자꾸 강조하는 거야. 그입구풀이든 뭐 네 맘대로 해. 근데 그 전에 우선 평가원에 불어부터 공부 시작을 하자. 우리는 국어의 본질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누차게. 우리는 국어 시험을 보는 거야. 그렇죠? 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국문과 가시면 돼요. 안 갈 거잖아, 국문과. 그렇죠? 안 갈 거죠? 갈 거면 안 돼요. 하여튼 간에.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의 본질이 아니라 시험의 본질을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많이 연습하는 문제가 12쪽 문제인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면은 금방 이해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거 요새 학생들은 다 쉽게 이해해요. 우리 그 멀티버스 개념 아시죠? 다 그거면 끝이야. 그러니까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이거잖아요. 현재 여기 이곳을 가능세계 1이라 할게. 가능한 세계인 거야. 여기가 지구 1이야. 지구 1의 김연호는 뭐냐면은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강사입니다. 그죠? 강사야. 그치? 보이시죠? 강사인 거? 근데 이 멀티버스 세계가 있어서 만약 지구 2가 있어. 그 세계에서는 김연호가 한 고1 때, 중3 때 우연히 길 가다가 방시혁을 만난 가능세계야. 알았어? 그래서 그런 가능세계에서는 김연호가 BTS의 일곱 번째 멤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방시혁이 날 좋게 봐가지고 막 그쵸?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으면은 이거야. 이게 개념이 뭐냐면 그럴 수 있다. 김연호가 BTS 멤버일 수 있었다 라는 건 뭐냐면 지구 1 말고, 여기 지구 1이잖아. 지구 1 말고 지구 2, 3, 4 어딘가에서는 김연호가 BTS인 거라고. 알겠죠? 또 반대로 또 어떤 가능세계, 김연호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중2병을 극복하지 못한 그 가능세계야. 그럼 거기서 김연호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이게 멀티버스의 개념이고 우리 그거를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알겠죠? 근데 이렇게 사실은 모든 게 가능해요. 그렇죠? 김연호가 뭐가 되는 거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게 있어. 이런 거. 김연호면서 김연호가 아닌 사람이 있다. 그거는 가능세계 1, 2, 3, 4부터 어떤 가능세계든 김연호면서 김연호가 아닌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이런 것들도 있겠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능해. 김연호가 BTS 되는 세계도 있는데 웬만하면 가능한데 절대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김연호면서 김연호가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든지, 그렇지? 이런 거라든지, 혹은 세상 모든 사람, 혹은 더 모든 세계에 다 통하는 말도 있어. 김연호면서 김연호가 아닌 사람. 모든 세계는 그럴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존재해. 그건 우리 뭐라 그래? 필연적이라고 해요. 우리 그 있잖아, 어벤져스에서 그 봤나? 타노스가 그러잖아. 나는 필연적이다. 그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 지문이 구성된 거야. 지금은 이해할 만한데 엄청 어려웠던 지문이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6번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집에 할게요. 6번.
잘 골라보시고 제가 뭐 하나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방어해 주셔야 돼요. 특히 그러니까 3번 선지가 이슈입니다. 3번 선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할 거거든요. 다 푸신 분은요 3번 선지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오늘 배운 대로. (1분) 네, 봅시다. 아니 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해가 중요해요. 요런 태도로 문제를 보는 연습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뭐 1문단에서 좀 볼만한 거 요거 하나만, 모순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순관계라는 게 뭐냐면 모두 참 모두 거짓이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돼요. 피와 낫피의 관계인 거고, 그러니까 춥다 춥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야? 춥다 춥지 않다가 모두 참일 수 없죠. 모두 거짓일 수 없네. 이게 모순관계인 거예요. 피와 낫피의 관계라 보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문단 보시면은 그때 두 번째 문단, 여기는 이제 가능세계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능세계가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그게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고. 즉 김연호면서 김연호가 아닌 사람은 존재하는 거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세계에서도 김연호면서 김연호가 아닌 사람은 이 성립하는 가능세계 없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얘는 그래서 가능하지 않으면 없다. 그 가능세계는. 다음 포괄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또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김연호가 BTS 멤버일 수 있었다.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세계든 한 세계만큼은 얘가 BTS인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색깔 완결성. 어떤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에 P에 대해 잘 안 보이나? P이거나 낫P이다 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낫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이거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거 보고 뭐가 떠올라야 돼? 요게 떠올라야죠. 그쵸? 완결성은 뭐에 대해 다루는 얘기야? 모순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올라갔어야 돼요. 이 빨간색 구간을 보고 1문단을 올라갔어야 된다. P와 낫P 처음 보는 거 아닌데?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으시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즉 어떤 가능세계에서든 모순은 성립한, 모순인 거는 그렇다. 이런 얘기지 뭐. 마지막에 독립성이라는 건 멀티버스로 이동하면 안 된다. 우리 혹시 그 스파이더맨 3 봤어요? 영화? 본 사람은 알아. 멀티버스 이동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라 보시면 됩니다. 괜찮니? 문제 풀어보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하는 적절한 것은 해서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건 반대 관계인데, 반대라는 건 둘 다 참인 건 가능하지 않은데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은 가능하대. 요런 거. 춥다와 덥다. 그럼 보시면은요 추우면서 더울 순 없다. 근데 춥지도 덥지도 않은 건 존재하잖아요. 그쵸? 약간 서늘하다? 이런 거? 시원하다? 뭐 이런 거 많잖아. 서늘하다, 시원하다 이런 거는 존재하잖아. 이게 반대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그죠?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이거 저는 이거 제 뭐 기술 팁 중에 하나인데 저는요 이렇게 어떤 뭐든 애매하잖아. 그럼 파악이 어렵거든. 저 이럴 때 언제나 그래. 모든 문제는 애매한 건요 명료화 시키면 쉬워져요. 저는 이럴 때 항상 숫자 대입하거든요. 3명의 학생으로 이해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 반에 3명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어서 연필을 쓰는 학생과 안 쓰는 학생의 케이스 분류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3, 0인 케이스, 2, 1 케이스, 또 내렸다. 2, 1 케이스, 1, 2 케이스, 0, 3 케이스가 있겠네요. 괜찮니? 이거밖에 없죠? 이게 모든 케이스죠? 네, 그럼 이걸 통해 이해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애매한 표현은요, 숫자 넣으면 되게 쉬워져요.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명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의 기술이야. 이런 거는. 어쨌든, 그럼 1번부터. 가능 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 쓰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라고 보세요.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건 여기죠. 맞죠? 그렇죠? 이게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는 노란 색깔이고, 그다음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건 여기입니다. 그럼 얘가 노란색과 보라색 중에 반드시 하나가 참이에요? 그건 아니죠? 발레가 있네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요. 그쵸? 다음 2번.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해. 여기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이 연필 쓴다고? 노란 색깔 중에 한 명 연필 쓴대. 말 돼 안 돼? 안 되네? 이분도 아웃이네. 괜찮으시죠? 4번.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얘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지. 4번이 답이야. 이건 쉬웠어. 4번이 답인 거 괜찮죠? 당연히 있겠죠. 문제는 3번이에요. 3번 잘 보세요. 그럼 3번은 그러면 틀렸겠네? 근데 3번이 맞다? 내가 한번 주장해 볼게. 내 말을 깨보셔야 돼요. 이게 질문이야. 3번 내가 한번 맞게 설명해 볼게요. 답은 우선 4번이야. 그럼 3번 틀린 거잖아. 근데 내가 맞다고 한번 우겨볼게. 그걸 여러분 깨야 돼요. 오늘 배운 걸로. 알겠지? 봐봐라.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해볼게.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 여기서 뭐에 해당해요? 노란 색깔을? 얘 맞죠? 맞죠? 어떤 학생을 쓰냐? 얘 맞죠? 맞죠? 얘 맞죠? 얘는 아니죠? 동의? 동의? 그 다음 어떤 학생은 연필 쓰지 않는다? 이거 맞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얘는 아니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참이다. 봐봐. 노란 색깔 아니면 보라 색깔. 모든 케이스가 노란 색깔 아니면 보라 색깔로 커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다 노란 색깔 아니면 겹치는 거 지금 겹치는 거 얘기 안 했잖아. 여튼간에 노란 색깔 아니면 보라 색깔 커버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참인 건 맞잖아. 동의돼? 맞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우겼다고 지금. 이거 깨야 될 거 아니야, 평가원이 그러면. 다시 봐봐. 노란 색깔과 보라 색깔이 있잖아요. 노란 색깔과 보라 색깔로 모든 케이스 커버가 가능하니까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인 거 맞잖아요.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이거를 깨야 돼. 어떻게 깨실 거예요? 자네가 한번 내 논리 깨보겠나? 맨 뒤에 앉은 자네. 안경 쓴 자네. 두다 쓴 자네. 생각해 빨리. 깨야 돼요. 지금 우선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노란색 아니면 보라색이잖아, 모든 케이스가. 그럼 여튼간 둘 중 하나가 참인 건 맞잖아요. 그렇지? 둘 다 참이거나 둘 중 하나가 참인 거 맞잖아. 아니야? 어?
빨리. 뭐? 뭐? 네? 뭐? 오? 뭐? 아, 어떤 학생은 모든 학생이 지칭하는 게 아니다? 어떤 학생은 모든 학생이 지칭하는 게 아니다? 어떤 모든 학생이 지칭하는 게 아니다. 그건 아닌데. 이게, 왜냐면은, 그니까, 어떤의 모든이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모두가 쓰는 것도 어떤 학생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의 모든 것보다 큰 개념이에요. 봐봐. 이럴 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니까. 3번의 의도가 뭔데요? 완결성에 따랐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완결성에 따랐냐고. 완결성이 뭔데? 모순이잖아. 맞죠? 근데 발문 보세요. 발문. 보기를 이해한 거죠. 보기는 뭔데요? 반대잖아요. 반대를 이해하는데 모순을 왜 쓰나? 이 문제 풀 때 애초에 뒤도 안 보고 완결성이면 다 지웠어야 돼요. 이해돼? 봐봐. 반대와 모순은 다른 거예요. 그쵸? 현재 완결성은 모순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기를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보기는 반대라고. 반대를 이해하는데 모순 어떻게 쓰나? 납득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애초에 1, 2, 3, 4, 5 볼 때 완결성은 다 지웠어야 돼요. 이게 시험을 푸는 기술이에요. 알겠니?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뭐 그게 있어. 반대도 소반대라는 게 있어. 아이 복잡한데 논리학으로 따지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이슈가 많았고 이때 논리학 교수들이 막 항의했어요. 알겠니? 이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바는 완결성으로 보기 설명할 수 있니를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근데 보기는 반대가 아까랑 똑같은 거야. 갑이랑 그냥 그 칸트 이전의 견해를 비교하라는 문제인 거라고. 얘도 뭐야? 완결성으로 보기를 비교해보라는 얘기니까 완결성은 모순의 개념이니까 반대관계에 다루고 있는 이 보기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끝.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국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라고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오늘 특강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평가원은요 시험 끝나고 아무것도 안 줘요. 답이랑 정답이랑 출제 근거랑 이의신청 답변도 한 7년에 한 번씩 줘요. 거의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데이터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공부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국어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작점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네. 마지막 제 소개하고 마무리 질게요. 네, 저는 중앙대 부엌문학과를 졸업한 재종반에서 수업을 진행했었던 현재는 러셀에서만 수업하고 있는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 혹시 유튜브에서 나 본 사람 있나요? 그 보시면은 제 팜플렛의 뒤에 보면은 QR코드 있어요. 거기 나 찍으면 나 나옵니다. 알겠죠? 거기에서 구독도 해주시고 하여튼 유튜브도 있고 제 번호는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강 문의나 기타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자료 보시면요 뒤에 그 안내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안내서 넣어놨고요. 그 뒤에는 제 해설지 일부를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교재 준비하고 이런 식의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1월, 2월은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클리닉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든 제가 밤을 새워서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같이 한번 설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마무리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1시간 반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